제1부 곰을 쫓아낸 자리에 여우가 들어왔다. 제1장. 오늘도 나는 143번 버스 그 낡은 의자에 몸을 싣는다. 무릎 위에는 새벽 4시부터 지지고 볶은 파김치와 사골국이 담긴 보따리가 놓여 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사골국통이 내 허벅지를 친다. 마치 갓 쏟아낸 짐승의 피처럼 그 미지근한 온기가 소름 끼치게 싫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 아들의 집에 따리를 틀고 앉은 저 교활한 며느리에게 바치는 비겁한 곡물이다. 현관 앞 1504호. 비밀번호를 알지만 누르지 못한다. 지난번 번호를 눌렀다가 들었던 며느리의 그 상냥하고도 서늘한 경고가 떠올라서다. 나는 죄인처럼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 뒤에야 인터폰이 켜지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문이 열린다. 활짝 열리지도 않는다. 며느리는 마스크팩을 붙인 채 문틈으로 고개만 내민다. 나는 황급히 보따리를 밀어넣는다.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며느리는 코를 찡긋거린다. 김치 냄새가 싫다는 뜻이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상냥한 목소리로 내 가슴을 난도질한다.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인 거 모르냐고 했다. 오빠가 저염식을 하니 냄새나는 건 도로 가져가란다. 내 정성이 눈앞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어미가 쫓겨났는데도 아내는 비위를 맞추느라 엄마는 왜 자꾸 짠 걸 가져오냐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문이 닫힌다. 철커덩. 저 여우한테 홀려서 지 애미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오물 취급하는 내 아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으니까. 내가 순한 곰을 쫓아내고 저런 여우를 제 발로 들인 멍청한 노인이니까. 제2장. 내 죄가 시작된 그 오만했던 시절로. 내게는 첫 번째 며느리가 있었다. 이름은 지수. 곰처럼 우직하고 순한 아이였다. 가진 건 없었지만 심성은 비단결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악랄했다. 가난한 집딸이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채갔다는 그 괘씸함 하나로 나는 사냥꾼이 되어 그 아이를 몰아세웠다. 김장철이면 배추 100포기를 쌓아놓고 고무장갑 하나 내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튼 손으로 배추를 절이며 울음을 삼킬 때 나는 소파에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봤다.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냐는 내 비아냥에 그 아이는 바보처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맑은 웃음이 꼴 보기 싫어서 더 괴롭혔다. 내가 언제까지 웃나 보자. 지수를 만나기 전에 내 아들은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효자였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을 해서 받아온 공책 한 권도 자기가 안 쓰고 엄마 가계부 쓰세요라며 내밀던 아이였다. 내 생일이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조잡한 플라스틱 반지를 사와서 내 거친 손가락에 끼워주며 엄마, 나중에 내가 진짜 금반지 해줄게라고 속삭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중학교 땐 또 어땠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내가 우산도 없이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 녀석이 제 몸은 다 젖으면서도 우산 2개를 겹쳐 들고 달려왔다. 엄마 감기 걸리면 나 속상해라며 제 셔츠 소매로 내 젖은 얼굴을 닦아주던 그 눈빛. 그게 내 아들이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고 보람이었던 내 보물. 그런데 그 보석 같던 놈이 지수랑 결혼하고 나서는 눈빛부터 달라졌다. 엄마가 아파서 알아누워도 제 마누라 눈치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 지수 힘들게 왜 그래요라며 날 선 목소리로 대들기 시작했다. 생일날 금반지는커녕 애미 보약 한 첩 지어줄 여유는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저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내 아들 팔자를 꼬이게 만들었구나. 저게 내 아들 진을 다 빨아먹는구나 싶으니 지수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긁는 손톱소리처럼 들렸다. 내 가면을 벗겨주마. 제3장. 의심에 싹 오해와 파국 끓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매일 새벽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내칠 명분이 생겼다. 새벽 3시 들어오는 며느리를 현관에서 덮쳤다. 옷에서 퀴퀴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났다. 나는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랬다는 그 아이의 절규는
내 귀에 바람 피웠다는 자백으로 들렸다. 나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 맨발로 비는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살려달라는 눈빛을 외면한 채 문을 잠갔다. 더러운 년,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꺼지라고 악을 썼다. 탕. 그 닫힌 문이 내 아들의 인생까지 영원히 닫아버리는 문인 줄도 모르고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제4장. 무너진 진실. 3개월 뒤 승리는 처참한 패배가 되어 돌아왔다. 아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알고 보니 아들은 주식 빚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내가 바람이 났다고 의심했던 그 착한 며느리는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밤에는 물류센터, 새벽에는 PC방 알바를 뛰었던 거였다. 옷에 밴 냄새는 남자의 냄새가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려던 피땀의 냄새였다. 아들은 깨어나 울부짖었다. 엄마가 쫓아냈다고. 나 살리려던 사람을 엄마가 죽인 거라고. 나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떠난 뒤였다. 그 순간 나는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던 며느리가 다쳤다며 무릎은 까져서 피가 나고 장바구니는 엉망이었다. 당연 야채며 생선들도 다 못 먹게 된 상태였다. 나는 괜찮냐는 말은커녕 다 큰어른이 넘어지기나 한다고 못쓰게 된 식재료 어쩌냐고 화만 내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사러 가다가 시장 지게차를 피하다 사고 날 뻔한 일을 시장 사람들이 알려줘서 뒤늦게 알게 된 일도 있었다. 지나보면 내가 내 감정에만 치우쳐 며느리를 모질게 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내 아들은 폐인이 되었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제5장. 화려한 지옥 여우의 꼬임. 1년 뒤 나는 미친 듯이 중매를 섰다. 어떻게든 돈 있는 며느리를 들여 아들을 구제하고 싶었다. 그때 지금의 며느리 지연이가 나타났다. 28. 띠동갑 연하. 미국 유학파. 그리고 친정의 재력. 아들은 결혼 안 한다고 버텼다. 그런데 이 여우가 아들을 꼬셨다.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친정 아빠가 빚을 갚아줄 거라며 자기가 다시 당당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아들의 귓가에 달콤한 독을 불어넣었다. 아들은 그 유혹에 그리고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에 영혼을 팔아버렸다. 결혼 후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다. 시댁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그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는 내 아들 등 뒤에서 오빠는 섬세해서 이런 거 잘한다고 비웃듯 칭찬했다. 등신 같은 내 아들은 고무장갑을 끼며 해벌쭉 웃었다. 저게 미쳤나 싶었지만 참았다. 돈을 가져온다니까. 하지만 돈은커녕 며느리는 툭하면 돈을 요구했다. 미국 자금 송금이 늦어진다며 생활비를 대달라며 야금야금 내 노후 자금을 빼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저 여우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다. 또 돈 달라는 소리겠지.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옥 같은 아들 집으로 향했다. 그 문 뒤에 어떤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제2부 여우의 꼬리 그리고 가스라이팅. 제6장. 숨겨진 아이.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맞이한다. 식탁엔 고급 초밥과 튀김이 가득했다. 불안했다. 이 여자가 내 돈이 아니고서야 지갑을 열 리가 없는데.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을 피하고 있다. 마치 죄를 지은 강아지처럼. 무슨 일이냐고 로또라도 됐냐고 묻는 내게 며느리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의 8살 남자아이. 내 아들을 닮은 구석이라곤 먼지 한 톨만큼도 없는 낯선 아이. 제 아들이라고 했다. 이름은 제임스. 숨이 턱 막혔다. 처녀라더니 초혼이라더니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었다. 유학 때 생긴 아이인데 친정 엄마가 키워주다가 이제 한국으로 데려온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영재란다. 이런 똑똑한 손주가 공짜로 생기는 건데 어머니 집안에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굴었다.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설마 너는 알고 있었냐는 눈빛으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임스를 키우면 처가에서 유산을 미리 당겨주니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는 장사라며 며느리가 시킨 말을 앵무새처럼 읊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혔다. 여우가 아들의 뇌를 파먹었구나. 돈으로 아들을 꼬셔서 제 뻐꾸기 새끼를 둥지에 들이밀고 있구나. 제7장. 인질극. 나는 정말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쳤다. 이 사기 결혼 당장 엎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차갑게 정색하는 게 아니라 더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다. 이혼하라며 대신 오빠가 이혼남 딱지 2번 붙으면 회사 다닐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내 아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아주 저열하고 비겁한 인질극. 며느리는 아들의 팔짱을 끼며 어머니 좀 설득해 보라고 우리 미래를 방해하신다고 종용했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아달라고. 나 2번 이혼은 못한다고. 쪽팔려서 못 산다고. 아, 내 아들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자존심도 없고 판단력도 없이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었구나. 며느리가 쐐기를 박았다. 제임스 국제학교 초기 비용이 필요하니 아버님 유산을 내놓으라고 했다. 손주 입학 선물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란다. 이번에도 또 회방 놓으시게요? 그럼 오빠 정말 죽어요. 오빠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 꼴 보고 싶으시면 계속 그러시든가요. 제임스 학비랑 내 품위 유지비. 그거 어머니가 지은 죄에 비하면 푼 돈 아니에요? 어머니 죄를 돈으로라도 갚으시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싫으면 관두세요. 저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갈 거니까. 어머니 아들놈 길바닥에서 칼 맞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살려달라며 비는 아들놈 때문에 차마 밥상을 엎지 못하고 돌아섰다. 내 남편의 목숨값을 남의 씨앗을 키우는 걸음으로 내놓으라니. 아이고, 내가 내 자식 살리겠다고 휘두른 칼이 결국 내 자식 목에 돌아와 걸렸구나. 자식이 뭐라고? 그놈의 자식이 뭔지. 저 여우 같은 게 내 속을 다 훑어내는데도 나는 무서워서 숨소리 한 번을 크게 못 내는구나. 아들놈 길바닥에 나 앉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저 어린 년 발바닥이라도 할아야 하는 이 애미 팔자가. 이게 다 내가 지은 죄값인가 보다. 제8장. 스쳐간 행복. 백화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다리가 풀려 백화점 로비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나만 지옥에 있었다. 낯익은 얼굴을 백화점에서 보았다. 나도 모르게 바로 몸을 기둥 뒤로 숨겼다. 지수였다. 내가 내쫓은 첫 번째 며느리. 그 아이는 훤칠한 남자와 함께 아기를 안고 있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남편이 아기를 보며 뭐든 다 사주겠다고 말하고 그 아이는 방긋 웃고 있었다. 그 아이가 안고 있는 아기. 내 아들의 핏줄일 수도 있었을 아기. 나는 기둥 뒤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내가 진짜 보석을 버리고 똥 묻은 돌덩이를 주워왔구나. 내 아들이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 행복이 우리 집안의 것이어야 했는데. 제9장. 어미의 도끼.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독촉 문자가 왔다. 입금 안 하냐고. 제임스가 다음 주에 온다고. 오빠 빚 때문에 집 넘어가는 꼴 보고 싶냐고 협박했다. 곧이어 아들도 전화해서 징징거렸다. 지연이가 화났다며 엄마 집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해달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등신 같은 놈이 지 마누라 앞세워서 이제 내 집까지 팔아먹으려 드는구나. 저 여우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춤을 추는구나. 나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정신이 맑아졌다. 그래, 내 죄값은 내가 치른다. 하지만 저 여우한테 내 남편의 피땀이 서린 돈을 바칠 수는 없다.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줄을 끊어서 저 여우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회 한 접시를 샀다. 며느리를 먹이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미끼다. 탐욕스러운 쥐새끼를 덫으로 유인할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에 오라고. 돈 문제 해결하자고. 답장은 1초 만에 왔다.
사랑한다는 가증스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웃어라, 실컷 웃어라. 오늘 밤이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다짐했다. 오늘 나는 며느리를 잡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을 구하는 어미 호랑이가 될 것이다. 제3부 껍데기는 가라, 진짜가 돌아왔다. 제11장. 며느리는 내가 사온 회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돈은 어떻게 주실 거냐며 침을 삼켰다. 나는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눈을 바라보며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꿈 이야기를 지어냈다. 죽은 시아버지가 꿈에 나와 호통을 치더라. 자식한테 공짜 돈 주면 망한다고. 그래서 이 집이랑 내 통장 그리고 내가 탐내던 유산까지 싹 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는 기부 약정서를 식탁 위에 던졌다. 물론 가짜 서류였지만 그 붉은 도장은 진짜보다 더 선명하게 며느리의 욕망을 조롱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는 1초 만에 천사 며느리 가면을 다시 썼다. 가족이 먼저 살고 남을 돕는 거라며 제임스 학비가 급하니 일단 자기들한테 달라고 꼬리를 쳤다. 역겨웠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도장 찍었으니 못 물은다고. 그러자 며느리의 본색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미쳤냐고 노망났냐고 악을 썼다. 남의 새끼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며 당장 취소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짠 각본대로 엄마 뜻이니 따르자고 했다. 그리고 사실 빚이 좀 더 있다며 당신 친정 돈으로 갚아나가자고. 돈 없어도 우리 사랑하지 않냐고 물었다. 아들의 연기는 절박했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설마 그래도 사랑한다고 할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여줄까? 제12장. 여우의 퇴장,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며 며느리는 식탁에 물컵을 집어던졌다. 유리 파편과 함께 우리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가짜 평화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애 딸린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빈털털이랑 사냐고 따졌다. 자기가 결혼한 건 멍청하고 말 잘 듣는 물주가 필요해서였다고 실토했다. 내내 엄마 돈 냄새 맡고 온 건데 기부라니 미친 거 아니냐고 독서를 퍼부었다. 이혼하자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4시간 낭비한 값 내놓으라고 악을 썼다. 아들은 바닥에 넘어진 채 씁쓸하게 웃었다. 자기가 그냥 물주였다는 걸 확인 사살당한 그 비참함.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알았으니 나가라고 아들이 말했다.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트렁크를 끌고 나갔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이 쾅 닫히자 집안엔 고요가 찾아왔다. 아들은 바닥에 누운 채 펑펑 울었다.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엄마 집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괜찮다. 썩은 살 도려낸 거다. 수업료 비싸게 치렀다 생각하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제13장. 기적 계절이 바뀌고 아들은 정신을 차려 성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불렀다. 엄마가 제일 미안해할 사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지수였다. 첫 번째 며느리. 그 아이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오랜만이라고 인사했다. 나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지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빌었다. 내가 미친년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흙바닥에 머리를 찧어서라도 사죄하고 싶었다. 며느리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동안 많이 원망했지만 아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살았는지 들었다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방에서 작은 아이가 나왔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아이였다.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 아들이에요. 지수가 나 쫓겨나고 나서 혼자 나와서. 여태껏 지수 사촌 오빠 도움받으면서 혼자 키웠대요. 엄마 손주라고요. 진짜 내 핏줄. 자신의 아들이라고. 엄마의 진짜 손주라고.
나는 어리둥절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고 입은 말을 뱉으면서도 직감적으로 내 새끼구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고 마음은 뜨거운 감자를 품은 것 마냥 뜨거워졌다. 제14장. 핏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며느리가 털어놓았다. 이혼하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알릴까 했지만 내가 자기를 더러운 여자 취급했기에 아이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무서웠다고 했다. 그래서 혼자 낳아 키웠다고. 백화점의 그 남자는 사촌 오빠였다고. 나는 가슴을 쳤다. 내가 쫓아낸 게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구나. 지수야, 나 좀 때려라. 나를 죽여라. 내가 혼자서 그 배부른 몸으로 얼마나 울었을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키웠을지 생각하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차라리 저 여우한테 홀려 전 재산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낳는 게 내 팔자에 맞지. 내가 무슨 염치로 너를 보고 이 아이를 봐.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길 가다 어머니 닮은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아이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오빠가 너무 귀해서 오빠 인생 망가질까봐 겁나서 그러셨다는 거. 저 이제 원망 안 해요. 오빠가 엄마 잘못했다고 매일 밤 울면서 나 찾아온 거 보면서 저도 다 녹았어요. 내 아들의 핏줄 진짜 보석을 내다 버렸구나. 그런데도 이 아이는 혼자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내 손주를 지켜냈구나.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여우가 들이밀었던 가짜 사진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진짜 내 핏줄. 아이에게서 아들의 냄새가 났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내 지난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제15장. 속죄의 삶. 우리는 다시 합쳤다. 처음에는 당장 남편이 남긴 돈으로 아이들 집을 마련해서 분가를 시켜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 곰 같은 착한 며느리가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아이 보고 싶으실 텐데 라며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 진짜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큰 산 같은 아이였다. 나는 내 집을 팔고 며느리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내 고생한 값이고 우리 손주 양육비라고 했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 안 한다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식모 할머니 할 거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울면서 웃었다. 그냥 어머니로 계셔달라고 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지만 이제는 억지로 바치는 곡물이 아니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사랑이다. 할머니 밥 줘 하는 내 손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우에게 홀려 지옥을 맛봤지만 그 덕분에 진짜 보석을 되찾았다. 내 남은 생은 이 가족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웃으며 밥상을 차린다. 이것이 내가 받는 가장 행복한 벌이다.